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다 학교를 못했으니까 왔겠죠. 화이팅 하시고. 우리 소득세부터 할 거고요. 보시면 순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먼저 하고, 법인세법 하고, 상증세 하고, 국세 기본법 하고, 그 다음에 2부 가서 요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은 한 3월이나 요때쯤 4월에 별도 특강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요 책을 열심히 최대한 보시고 암기 같은 거 있죠. 암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하라는 것만.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막 넘버링 해서 이렇게 암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이렇게 앞글자 따고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에겐 앞글자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번 이제 책에 우선 읽기 전에 특징을 말씀을 몇 개 드리면, 이제 향후 일정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반 우리 수업 다 듣고 하고 판례세법 작년 했던 걸 좀 오래 됐던 거 업데이트하고 좀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하고,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 쓰는 거 잘 모르시면 기출문제 특강을 한번 한 생각이고, 요번에 이제 책은 첫 번째 소득세 2-2페이지 잠깐만 펴보시겠어요? 보시면 맨 앞에 이제 관련 규정이 있죠. 규정. 그렇죠? 그래서 관련 규정을 다 앞에다 이제 배치를 했고, 뭐 암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조문을 어떻게 한번 본 다음에 관련 내용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책에는 전부 다 이제 조문 앞에 배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문을 한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세법이 행정법의 일환이기 때문에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법학 시험은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법에서. 시행령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행령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법에서 위임한 위임명령이 있는 거고, 그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이 있어요. 집행명령이. 그러면 시험에 뭐 나오는 거냐면 집행명령은 절대 안 나오는 거야. 위임명령만 나오는 거야. 위임명령. 위임명령이 뭐냐면 여기서 요건 등에 대해서 위임해 놓은 거야. 집행명령은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내부적인 규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집행명령에 있는 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만 보면 흥분해서 막 외우시는 분도 있어. 삽질하는 거야, 삽질. 집행명령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이 책에 시행령이 없는 게 되게 많은데 그건 집행명령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원래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행 규칙은요, 몇 개만 나와. 여기서 위임된 거 있어, 위임된 거. 대표적인 게 장기 할부 판매 조건 같은 거 있습니다. 조건. 뭐 그런 것들이 부가세법에서 시행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건 요게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관련 규정은 웬만하면 법만 있고 직접 위임한 거 요것들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목차를 좀 자세하게 배열을 했어요. 소목차. 소목차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2-4페이지 보시면 뭐 시행령에 있는 걸 조금 자세하게 기술한 건데, 그런 식으로 뭐 2-5페이지 보시면 국제적 이중과세 쟁점이라고 해서 과세권의 국제적 분배 뭐 이런 식으로 목차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다뤘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문하고 그 조문 안에서 쓰이는 판례의 매칭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판례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조문에 어떤 문장이 때론 어떤 조사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조문과 판례를 이제 매칭했다라고 잠깐 보시면 되는 거고, 왼쪽에 이제 여러분들 필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확보해 놨으니까 그 필기를 충분히 보시면서 하시면 된다. 여러분 스스로 쓰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머릿말 잠깐만 볼게요. 머릿말. 혹시 머릿말이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머릿말
그 앞 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 굵은 표시로 둘째 이렇게 돼 있죠. 그 거의 조문 그대로 날 것으로 이제 표현했는데 그 문단 맨 밑에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문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맨 밑에서 이제 고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문단이죠. 세법 조문은 1조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있는 건 항이야, 항. 1조 1항. 그다음 밑에 있는 건 1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 그다음에 강목, 가목, 나목 이런 식으로 법조문에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읽을 때 유념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소득세 한번 와보세요.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 여러분들 이제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소득세 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우리가 이제 3대 국세라고 하잖아요. 이 중에 제일 세련된 조문이 뭘 것 같아요? 가장 세련된 거. 가장 세련된 거. 느낌 아시죠? 세련됐다는 게 가장 법대로 잘 만든 게 뭔 것 같아요? 요거. 왜냐면 2013년에 전면 개정하면서 되게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소득세하고 법인세 있죠? 법인세? 둘 중에서 뭐를 먼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얘를 먼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해가 되게 많은데 이게 두 개가 엄청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나라마다 다른데요. 어떤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전, 법인세법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 인컴택스예요. 그 안에 납세 의무자별로 이제 관련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둘은 많이 같아요. 세법과 관점에서 되게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다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 왜? 인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거 소득세법에서 배운 건데 왜 법인세법이 또 나오지? 그럼 법인세법 배운 건데 왜 소득세법이 또 나오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두 개가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가장 쓰레기 같은 법은 개별소비세 뭐 이런 거예요. 개별소비세 하도 오래전에 만들었고 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개별소비세법 법조문을 보시면 개별소비세법은 1조가 뭐냐면 과세 대상과 세율이에요. 기본적으로. 1조가 목적이 아니야. 목적이. 원래 이제 이 법을 어떻게 과세할 때 목적부터 나야 되는데 아주 옛날 법이라서 그래요. 뭐 그렇게 세련되진 않았어요. 언제 한번 전면 개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전면 개정이 되게 어려워. 전면 개정이. 원래 이제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도 법령 새로 쓰기 팀이 있어가지고 아예 새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드랍했어요. 요즘 홈페이지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왜 드랍했냐면 우리처럼 조문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해요. 나는 다 왜 52조 부당하게 계산인데 갑자기 막 그게 57조 이렇게 가 있으면 우리가 빡친단 말이에요. 열받는단 말이에요.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부가가치세법은 왜 전면 개정했냐면 옛날에 조문이 44조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어려웠어요. 읽기가. 무슨 얘기냐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면 개편한 거고 지금 이제 저도 조금 익숙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자, 그러면 소득세법 1조부터 한번 가볼게요.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 의무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외울 거 하나도 없고 자, 소득세법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는 첫 번째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소득의 성격에 따라.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 16조 이자소득부터 그 성격에 따라서 다 그룹핑 해놓은 거예요. 그룹핑. 열거주에 따라서 과세하는 때 그룹핑 돼 있다는 거예요. 그룹핑이라는 게 뭐냐면 이자 비슷한 놈끼리 다 모은 거예요. 배당 비슷한 놈끼리 다 모은 거예요. 그렇죠? 사업 비슷한 놈들끼리 다 모은 거야. 근로 비슷한 놈끼리 다 모으고 연금 비슷한 놈끼리 다 모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그 비슷한 놈끼리 모을 만한 게 없는 애들이 있어요. 성격이 이자라는 특성에 맞지 않고 그렇죠? 배당이라는 일반 공통적인 특성에 맞지 않는 뭔가의 그룹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타 소득인가.
거기다 그냥 다 갖다 꽂아 놓은 거야. 새로운 바구니 하나 만들어서 여기 다 모여봐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어요. 이따 왜 소득의 성격이 필요한지는 좀 배워보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죠.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는 말로 이걸 한마디로 바꿔보면 뭐가 될까요? 납세자의 부담 능력. 응? 담세력이에요. 담세력. 소득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낼 만한 능력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부가가치세는 그렇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는 담세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야. 소비세야, 소비세. 그렇죠? 소비에 과세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담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소득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되 everything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담세력이 있다고 무조건 과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담세력이 없어도 과세할 수 없고, 담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열거된 것이 아니면 과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벌었다가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었다가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법에 열거된 항목이 하나요만 과세할 수 있다는 게 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금이라는 건 마지막 목적이 여기 있죠. 삥 뜯는 거예요. 삥 뜯는 거. 그렇죠?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하시겠죠? 소득세 가장 큰 특징은 담세력이다. 자, 교재 같이 한번 보시면 2-2페이지 가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소득세는 담세력에 따른 세제라는 거죠. 그럼 부담 능력에 따라서 낸다는 거예요. 부담 능력.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1년에 한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세금을 얼마 내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얼마 내는 게. 그러면 1억 버는 사람이 한 1,000만 원 낸대. 1,000만 원. 그죠?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한 300만 원 낸대. 과연 이게 담세력에 따른 과세냐 이거. 담세력에 따른 과세. 그죠? 부가세는 이렇게 내는 거잖아. 그죠? 부가세는 담세력 관심 없잖아. 단일의 비례세율이니까. 하지만 소득세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소득세 이렇게 하면 뭔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는죠. 그죠? 공평. 요즘에는 교수님이 평등이란 말보다 공평이란 말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인민주의적 사고가 있는 거지. 과연 뭐가 공평해?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들어요? 공평한 것 같아요? 공평해요? 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네. 어쨌든 공평하대. 이게 공평하다고 느끼면 조금 그런데, 단일의 비례세 10%씩 낸다? 얘가 낼 능력이 좀 더 많잖아. 얘가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치 철학적인 문제지.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는 한 2천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등, 공평이라는 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겠는데, 다르잖아. 버는 게. 1년에 버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 한 2천쯤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담세력에 따른 과세에서 세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소득세법 담세력에 맞춰서 과세하고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겠다. 그래서 우리 담세력에 맞는다는 게 더 많이 번 사람은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가 좀 더 공평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세력과 우리 초과 누진세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소득세 이제 많은 구조 자체가 이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이제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기로 했었잖아요. 왜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냐? 과세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소득의 성격에 따라 그룹핑했기 때문에 이자끼리 과세하는 방법이 다르고 배당끼리 과세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의 성격에 따른 소득 구분 있죠. 그래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하여 과세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세부담이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소득은 이제 원천 징수로만 끝나잖아요. 그럼 이 제도가 과연 좋은 제도냐 생각해봐요. 원천 징수로만 끝내고
얘가 만약에 1억이 있는데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개를 받았어. 그래서 원천징수로 끝내. 합산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안 될 수가 있다고. 핵심이 이거야. 결국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그럼 이게 불합리하지. 그죠? 공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세제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소득세에서. 엄청 많아. 그냥 원천징수를 끝내 합산하지 않고. 그죠?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이게 키워드야 다. 왜 그러냐. 왜 분리과세 같은 거 하고 끝내는 거야. 왜 분리과세만 하고 끝내는 거야. 그죠? 핵심은 하나예요. 행정사의 편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정사의 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 1년에 몇백만 원 버는 사람들, 몇십만 원, 몇만 원 버는 사람들 엄청 많아. 전 국민이 금융소득이 대부분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도 금융소득은 있어요. 차입금이 있는 사람도 은행에 예금 잠깐 있으니까 뭐 돈 1,000원이라도 받는 거잖아. 다 있다고 다. 그죠? 다 조금씩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다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하라고 하면 마비가 된다고. 마비가.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만 합산 신고해라. 행정사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자 소득 경비 인정 안 해줘요. 담세력에 맞지 않는 세제죠. 아니 내가 돈을 빌린 돈도 있고 받은 돈도 있는데 왜 이자 비용은 이자 소득 계산을 다 안 빼주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대법관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 철학적인 문제예요. 담세력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 그죠? 근데 왜 안 빼줘? 헌법재판소 얘기했다니까요. 행정사의 편의, 행정사의 편의.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꼭 담세력에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야. 일부는 포기하고 적절하게 조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맥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서로 대칭점을 잘 찾으시고 어디에다 손을 들어줄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1조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담세력에 따른 과세. 이해하시겠죠? 예, 공평을 위한 과세가 우리 소득세다. 자, 그러면 소득세법 1조의 2로 가봅니다. 재밌는 게 옛날에 만들어졌으니까 보통 2조가 정의인데 정의를 다른 문장에 이미 써놨기 때문에 그냥 끼워넣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법은 1조의 2 뭐 이런 식이 맞는 게 다 중간에 끼워놓는 거야. 그래서 예전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점점 이렇게 끼워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의에서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소득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주자가 무엇이고 비거주자가 무엇인가를 좀 봐야 돼요. 그렇죠? 거주자. 세금의 본질 중에 하나가 삥이야, 삥. 삥 뜯는 거야, 이게. 별게 아니야, 그냥. 다 같이 살라는데 네가 좀 내. 그러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냐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그렇죠? 뭐 전기를 내가 전기 쓰면 돈을 내잖아. 공과금을 내는데 세금은 그냥 아무런 반대 급부 없이 그냥 삥을 뜯는단 말이에요. 승질 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금을 뜯긴 뜯는데, 그렇죠? 뜯긴 뜯는데 뜯으려면 아무한테나 뜯을 수는 없죠. 우리의 어떤 관할 아래 있어야지. 멋진 말로 하면 뭐 이렇게 관할인 거지. 되게 유식한 말로.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발이 안에 있어야지. 우리 세계에 있어야지. 우리 세계. 그렇죠? 우리 세계에 있는 애들한테 많이 뜯겠다는 거죠. 그렇죠? 거주자. 너는 우리 세계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번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번 것도 다 내.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아이씨 뭐야 이게. 나는 그러면 뭐 대한민국이 무슨 삑만 뜯기나? 나한테 혜택은 없어? 혜택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주자가 된다라는 게 세법에서 완전히 불이익만 되느냐. 거주자가 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배운 바에 의하면 거주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주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어? 어떤 혜택? 세법상 혜택. 몰라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자만 적용돼요. 거주자만. 미국 가가지고
강남에 집 한 채 박아놓고 미국에서 한 20년에서 양도 차익을 엄청 일으켰을 땐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런 거 안 돼. 그죠?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만 해줘. 그러니까 세법에서도 거주자일 때 혜택이 있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거주자라는 게 혜택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이익이 되기도 하는 거야. 불이익이 된다는 건 다른 나라 가서 내가 진짜 개고생해서 번 돈을 대한민국 정부가 뺏어가겠다는 거야. 승질 나는 거지. 그렇죠? 요즘에 이제 많이 과세한 게 뭐냐면 중동에 있는 아저씨들이 많이 과세가 돼서 중동 가서 그죠? 중동에 모래바람 받아가서 돈을 벌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얘기해. 야, 너 중동 가면 1년에 2억 번대 2억. 고생만 해. 고생만. 조금만 고생하는 거야. 네가 집을 일으킬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죠? 세금도 거의 없대. 중동은 세금도 거의 없대. 갔어. 그래서 1년에 2억씩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한국에 딱 오니까 무신고 게다가 7년 막 제척기간 걸어서 곱하기 7 14억 번 거 지금 다 세금 내라는 거야. 아니 여러분이 이게 거주자 이거를 그냥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한다 이게 그 말을 자기가 납세자가 안 됐을 때는 그러지 뭐 다 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가 납세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납세자라고 생각해 보면 심각한 문제죠. 대한민국 정부가 7년 동안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난 모래바람 받아가면서 거기서 개고생하면서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갑자기 오니까 뭐 무신고에 가산세에서 한 절반 내놓으래.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나 같으면 진짜 완전히 불질러 버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불지르고 신나 뿌리고 난리 칠지도 몰라 이건. 이게 뭐야 이게. 그렇잖아요. 판사님들은 고민하겠죠. 이거 거주자 이거 과연 이게 진짜 거주자냐.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 같으면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 나아바리에 있었냐 이거지. 나아바리. 그렇죠? 그래서 나아바리에 있었다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재산이 있었느냐, 가족이 있었느냐, 이런 거죠. 가족은 대한민국의 어떤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가족들은. 건강보험도 혜택을 받고 있고, 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야, 네가 버는 거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우리 소득세법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조항은 해외 파견 직원이야, 해외 파견. 삼성전자가 100% 출자한 어느 외국 법인에 나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너는 무조건 거주자라. 말도 안 되는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도 다 나갔어. 그럼 무슨 혜택을 봤어 내가? 아무 혜택을 본 게 없어요. 야 니네 어머니 아버지 한국에 있지 않았냐? 어머니 아버지랑은 나는 이제 남남이지 결혼했으면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니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나간 거 아니야. 나간 거 다 같이. 거기에다 대고 지금 거주자라고 그 나라에서 번 돈도 우리나라에 세금 내라는 건 너무 지나친 규정이 아닌가 싶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다만 걔가 한국에 집 놓고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이 집을 팔 때 그렇죠?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러니까 나름 타당성이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주자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거주자를 이제 정의해 두는데 이렇게 정의해 둔 거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별표 치시고 거주자하고 비거주자까지만 묶으시고 암기. 근데 암기 할 것만 내가 이제 해줄게요. 암기 하도 안 해가지고 이건 정의나 개념은 좀 외우시는 거예요. 정의나 개념은. 그래서 거주자란 주소가 있어야 돼. 주소. 그리고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비거주자는 뭐예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야. 사실 거주자만 알면 비거주자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란 말도 있어요. 사업자. 사업자도 정의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건데 우리 소득세법에서의 사업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자하고는 좀 사뭇 다르죠? 그렇죠? 외울 건 없고 그 밖에 주소가 뭔지 모르겠잖아.
그쵸? 거소가 뭔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다 두기로 한 거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은 거죠. 자,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러면 두 번째 소득세법 2조는 어떻게 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법에 이게 다 있어야 돼. 법에 여러분. 항상. 법의 목적과 함께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네 가지. 이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과세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 네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납세 의무제, 납세 의무제.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냐? 누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 소득을 하나하나 다 열거해 놓은 거죠. 과세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세 번째가 이제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 네 번째가 세율인 거죠. 법에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법에 있어야 돼. 다른 얘기로 하면 시행령에 있으면 안 돼. 이건. 법에 있어야 돼.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도 안 돼. 이거는 반드시 네 가지는 법에 있어야 돼.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납세 의무죠. 의무. 이 조문이 좀 웃겨. 납세 의무자. 다른 세법은 대부분 이런데 여긴 납세 의무라고 정해져 있어.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차등하고. 자, 보시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어요. 거주자 첫 번째. 근데 비거주자도 납세 의무를 지는데 모든 비거주자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 국내 원천 소득이 있어야지.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자만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주자는 일단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될 수 있어. 대신 과세 대상에 되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있으면 과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조 1항이 있어요. 우리 첫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있어요? 핸드폰? 뒤에 교재에도 있긴 있는데 핸드폰 한번 볼게. 국세법령정보센터 찾아갈 수 있어요? 국세법령정보센터. 앱을 깔아요. 앱이 있죠? 요즘 앱이. 그죠? 길거리 돌아다닐 때 좀 보세요. 지하철 이런 데서 재밌어요.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뭐 세무사 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2조 봐보세요. 2조 1항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밑에 가면 다른 항들도 있잖아요. 납세 의무자. 그죠?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럼 1항에는 개인이 납세 의무자가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개인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야. 밑에 조문을 끝까지 읽어야 돼 원래. 교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그런데요. 실제는 훨씬 더 이제 길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조문을 볼 때는요. 해당 조문은 끝까지 보셔야 돼.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도 제가 강의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수업을 그 회계사 친구들도 많이 듣더라고. 그 회계사 된 애들이 그래서 찾아오고 막 그런데 찾아오지 마요. 저 어쨌든 간에 와가지고 잠깐만 우리 교재에 가보시면 2-7페이지 가볼게요. 7페이지 여러분들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2-7페이지에 2조 3항이 나와 있죠. 2조 3항. 그렇죠? 2조 3항에 보니까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이렇게 출발하죠. 그래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단체들도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자, 다시 앞으로 오시고요. 그래서 개인 중에서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거주자 아니면 비거주자 둘로 나누는 거니까 그죠? 납세 의무는 다 있어요. 다만 비거주자는 제한하고 있는 거죠.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자. 그럼 물론 국내 원천 소득이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국내 원천 소득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뒤에 정의가 돼 있고 그것도 다 열거된 소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조를 잠깐 구경을 해볼게요. 3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주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자, 여러분 조문을 읽을 때 여기를 본문이라고 하고요. 여기 뒤에를 단서조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나중에 점점 알게 될게 본문과 단서 조항은 굉장히 다른 거야. 입증 책임이 본문에 있느냐 단서 조항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원래 과세 요건은 다 누가 입증하는 거야. 원칙이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거예요. 과세 요건은 과세하려면. 근데 반증을 들어서 뭐 추정 규정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납세자가 입증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중요하다고 배우잖아요. 이게 본문에 있느냐 단서 조항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 근데 법조문을 하도 못 읽어서 내가 그냥 좀 읽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본문을 봅니다.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그럼 이게 열거주입니까? 아니면 기본과정은 다 공부했을 거 아니야. 이 개론이나. 그렇죠? 열거주입니까? 아니면 포괄주입니까? 여기 조문에 있어. 조문에. 우리 소득세법이 어떻게 과세하는지. 자, 열거주입니까? 포괄주입니까? 둘 다? 아닌데요. 소득세법은 유형별 포괄주의 막 그딴 거 그래가지고 뭐 포괄주의 이런 거 암기충처럼 살지 마. 그냥 조문만 보고 해석해. 조문만 보고 유형별 포괄주의 그냥 이름 붙인 거야. 이름 붙인 거야. 소득세법의 대원칙은 원칙과 예외를 혼동해서 쓰시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원칙 그대로 보시면 돼. 열거주의입니까? 열거주의 맞지. 모든이란 말에 헷갈리면 안 되지. 소득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소득만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대신 모든이라는 말은 결국 앞에 말과 이어보면 어떤 뜻입니다. 어떤 뜻이에요? 국내외 모든이란 뜻이에요. 국내외 모든 소득이지만 반드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하나여 과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이런 거잖아요. 채권의 매매 차익. 그죠? 채권의 매매 차익. 자,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채권의 매매 차익은요. 소득세법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어. 법인세법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어. 즉 과세한다 만다는 말이 소득세법에도 없고 법인세법에도 똑같이 없어요. 둘 다 없어. 둘 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소득세법은 채권의 매매 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근데 법인세법은 과세한단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법인세법은 정의하기를 순자산이 증가하면 과세한다고 아예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채권의 매매 차익을 통해서 순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냥 과세하는 거야. 말이 없어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소득세법은 어떻습니까?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과세한다고 돼 있죠.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이쪽은 규정된 소득만 과세하기로 했으니까 과세할 수 없는 거고 얘는 규정이 되어 있든 말든 간에 순자산이 증가하면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거야. 법조문엔 둘 다 없지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조문이 결국 열거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열거주의. 그죠? 교수님들이 알지 못하고 외워서 쓰는 거 되게 싫다고 얘기하잖아요. 초점표를 잘 보세요. 그게 똑같이 안 써도 돼. 똑같이. 근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아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쓰시면 얘가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열거주의? 그건 다 암기한 거예요. 열거주의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이거.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 외국인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더니만 아이고 대한민국 이따 보면 알겠지만 거주자래. 그냥 막 거주자래. 마이클이 대한민국에 와서 삼성전자에 취업을 했어요. 통상 183일 이상 체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렇죠? 한국에 있어야 되는 직업을 가졌으면 거주자죠. 마이클. 근데 마이클이 미국에서 돈을 벌었어. 미국에서.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세금을 내래요. 마이클 빡치겠죠. 마이클 화나는 거죠. 이게 뭐야? 내가 왜 여기서 세금을 내야 돼? 그렇죠? 그렇지만 세금이라는 게 누구 화난다고 솔직히 세금 안 걷고 이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세금이라는 게 얘 화난다고 안 걷어? 그러면 나는 안 내요. 나는 안 걷으면 나는 화나. 나 늘 화나. 늘 화가 그냥 잔뜩 나 있어. 세금 아주 그냥 승질나 죽겠어, 그냥. 응?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이 거둘 수 있냐, 이거 과세관청이.
과세관청이 미국에 얘가 번 돈을 거둘 수 있냐 이거야. 그걸 생각해봐 그거를. 거두라고 하면 과세관청도 미치는 거야. 왜?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왜 나만 거둬? 쟤는 걷지도 않고 있으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쟤는 걷지도 않으면서. 응?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얘가 미국에서 번 돈을 과세할 수 있어요? 정보가 있어?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걸 과세하라고 하면 정부는 더 미쳐. 얘 자료가 뭐가 있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럼 자료 있는 것만 과세하는 거야. 자료 있는 것만. 자료 있는 게 뭐예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우리나라에 돈 들으면 외화 명세가 들어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과세하는 거야. 그것만. 과세관청 좀 편의를 덜어주기 위한 거야. 과세 공평을 위한 게 아니야. 과세 행정의 편을 위한 거야. 이거 오히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 들어와야지 확인이 되지.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지급돼야 확인이 되지. 안 그러면 확인이 안 돼요. 과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과세 편을 위한 거예요. 중요하진 않아. 그냥 보는 거야. 두 번째는 비거주자에게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거 역시 열거주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이잖아. 즉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법조문을 하도 못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해서 소득세법 몇 주에 따른 이렇게 돼 있거든. 실제 조문은 가서 보시면. 그렇게 하면 또 힘들고 왜 막 조문 내가 찾아야 되냐 이럴까봐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야. 그래서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이라는 게 그 역시 뭐라는 거야? 열거주의라는 겁니다. 그럼 법인세법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대칭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거주자 대칭이 내국법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대칭이 외국법인이야. 외국법인. 그럼 법인세법은 순자산이 증가하면 다 과세한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건 오로지 내국법인의 하나입니다. 외국법인 그렇지 않아. 그래서 외국법인은 법에 열거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야. 법인세법 94조에 열거되어 있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엔 이렇게 돼 있었어. 예전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진로라는 회사 들어봤죠? 진로. 여기가 채권을 발행했어. IMF 때. 들어봤어요? 요즘 학생들은 IMF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넌 알지? 그쵸? 그래서 IMF 있었어요. 이게 채권이 1조를 발행했는데 부도가 났잖아. 뭐 채권이 쓰레기가 됐겠지. 이걸 자산관리공사라고 있어. 자산관리공사. 이걸 사. 이해하셨어요? 아주 저가. 한 3,000원인가? 뭐 이 정도. 그걸 외로운 별이 다시 사. 외국법인 아일랜드 법인이.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외로운 별이. 근데 하이트가 인수하죠? 하이트가. 이 회사를 인수했잖아. 하이트가 인수했으니까 여기 주주가 됐잖아. 그러면 하이트가 이 채무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니야. 회사 돈 넣어서 지급합니다. 돈을 꽂아줘. 그러면 이 외로운 별은 어떻게 된 거야? 채권을 싸게 사서 다시 매각을 했단 말이야. 양도채익이 어마어마하겠지. 그렇죠? 근데 외로운 별은 국내 법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 당시 아일랜드 법인이 샀단 말이야. 채권의 매매 차익이 한 푼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왜? 열거주의니까. 외국법인 여기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니까. 이해하셨어요? 이 외국법인 과세가 우리나라 소득세가 거의 비슷해. 실제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열거된 것만 과세하니까. 열거주의 한계지, 한계. 뭐 어쨌든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비거주자든 거주자든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건 소득세는 일치하지만 법인세는 그렇지 않다. 법인세는 내국법인이 하나고 있다. 그래서 레퍼만의 3-4페이지 나중에 한번 그 비거주자하고 내국법인 그 차이, 외국법인 차이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조문들을 쭉 유기적으로 연결해봤어요. 거주자가 과세하는 거고, 거주자에게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고, 소득세법이 열거된 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걸 알았고, 그렇죠?
그와 함께 거주자의 정의라는 게 소득세법 조문에 있는데 거주자는 주소를 두거나 그렇죠?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주소랑 거소가 뭐냐 이거지.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4페이지 가보십시오. 시행령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봅니다. 시행령 2조의 동그라미 1번 거기 암기.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요것만. 여러분 개념하고 정의만 암기하시면 돼. 개념하고 정의만 잘 암기하시면 돼. 그리고 몇 개 아주 중요한 절차적 요건 몇 개만 암기하시면 돼. 초반에 오히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놨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씨발 어떻게 하라고 이거밖에 안 들지 이게 욕밖에 안 나오지. 이런 걸 좀 의미 있는 말로 불확정적 개념이라고 해요. 확정할 수가 없어. 이것만 봐가지고는 확정할 수가 없어. 대원판에서 되게 많이 쓴 말이야. 불확정적 개념. definition이 없단 말이야. 정의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이런 불확정적 개념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국세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세법 일반 원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세 요건과 관련된 건데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과세 요건 명확주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 그리고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복잡하다 이거지. 복잡하다.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냐. 대법관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만 모르는 거다. 너만 모르는 거다. 이걸 전반적으로 읽었을 땐 다 할 수 있다. 근데 너만 모른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 항상.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법원에서는 과세 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릴게. 이게 어디는 뭐 이런 거 나오면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고 어디는 보면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시행령과 관련된 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하는 거야. 그리고 법에 관련된 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야. 요거 시행령이라서 여기 대법원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냥 그건 여러분들 법적 지식이고 그냥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확정적 개념이 너무 많다 이거지 사실. 그렇지만 결국은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이에요.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이야. 알 수는 없겠지만.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가족과 재산이라고 보시면 돼. 가족과 재산. 가족이 이 나아바리 안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산은 예전에는 되게 중요했어. 예전에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조금 안 그래. 왜냐면 예전에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에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 전산이 너무 발전되어 있으니까 예금 통장, 인터넷 뱅킹 다 되죠. 주식 투자,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죠. 전 세계 어디 가서나. 그렇잖아요. 네이버가 돈 어디서 제일 많이 번 줄 알아요 요즘에? 앱툰이야 앱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 앱툰 하나도 안 버는데 돈 어디서 버는지는 아는거든. 전 세계 앱툰 시장 한 70% 먹었다더만 네이버가. 한국말이 가진 어떤 용어를 번역해서 다 그래. 그렇죠? 지금 전체가 다 통합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요즘에는 사실. 부동산 관리도 요즘에는 신탁 걸고 그냥 외국 나가서 살면 돼. 요즘은 그래. 요즘은 그냥. 어쨌든 가족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한국에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 거소는 주소지 외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하는 장소래요. 동그라미 3번은 시행령 2조 3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돼 있어. 법조문이 특이하죠. 본다라고 돼 있으니까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의지한다라는 거죠. 옆에 이거 주소 의제라고 하는 거야. 주소 의제. 개인적으로는 지나침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건 편하게 드는데 법에서는 거주자의 정의를 거기까지만 뒀는데 시행령에서 지 맘대로 그냥 이러면 주소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나만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억을 보니까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거 하나만. 그 위에 동그라미 1번하고 연결해서 주소 의제
결국 직업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스포츠 선수가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무슨 프로 축구나 농구, 배구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게 183일 이상 딱 계약을 해놓고 오는 거죠. 보통 1년 계약을 하니까 최소. 예전에 이제 미국 선수인가 그럴 거예요. 미국 선수인가 한국 이제 여자 배구 뛰신 분이 있었는데 계약을 뭐 어디서 들었는지 180일을 딱 계약하고 온. 배구가 183일 이상 이게 뛰지가 않는다도만요. 딱 180 계약하고 또 가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년 계약하니까 1년 계약하고 나서 중간에 대한민국 전쟁 날까봐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그냥 가신 분이 있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소득세법 규정 하나를 바꿨지. 자꾸 튀니까 스포츠 선수들 원천징수 세율을 세게 해서 가져오라는 규정을 하나 만든 거야. 편하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기억이 이제 주소 의제다. 3번하고 4번을 묶으시면 결국 같은 얘기예요. 3번의 반대 해석이 4번이 되는 거죠.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해서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야 돼. 그러니까 조건이 이렇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보는 거야. 보는 거. 어?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야. 국적이나 영주권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 가족도 없고 직업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는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에 비하여 훨씬 더 강력한 요건을 가지고 있지. 원래 레지던트 영어로 얘기하면 거주자는 레지던트야. 내셔널리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 비거주자는 내셔널리티나 혹은 영구적인 퍼머넌트 레지던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영주권 같은 거 있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 그냥 조문이 그래요. 조문이. 5번은 1차 할 때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뭐 승무원 어쩌고저쩌고 읽어보시면 되고 2번에 보니까 시행령 3조로 아예 가버렸지. 2조에서 도망가서 3조는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어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이게 국외사업장이라는 게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점. 혹은 해외 현지법인. 그래서 100% 출자한 법인인 거. 직접이든 간접이든.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거기에 파견된 직원이 있죠. 파견. 파견이라는 건 뭐야? 소속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국내에 있다는 거야. 국내에. 그렇지만 거기 가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파견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소속은 국내에 있지만 거기 가서 일한다는 거야. 그런 임직원은 혹은 국외 공무원 있죠? 국외 공무원도 마찬가지. 소속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거죠. 하지만 일터만 어디가 된 거야? 그쪽에 된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경우는 거주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조금 그래. 급여를 다 거기서 100% 받는 사람은 내 개인적인 해석상 파견이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퇴사하고 거기에 갔어.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100% 출자한 법인에서 일을 해. 그 사람 파견 자체가 아니라고 봐.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해.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법을 해석할 때 그런 거지. 무리한 거지. 거기 가서 취업까지 다 했는데 100% 출자한 회사에 내가 거기 전에 다녔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너는 거주자? 무슨 혜택을 보는데 무슨 혜택을. 그렇죠? 오히려 반대고 얘가 주장할 수도 있어. 강남에 집 하나 박아놓고선 갔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그때 우리가 반대 얘기를 할 수도 있지. 그죠? 그런 얘기 알아요?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잖아? 거주자가 이혈령 비혈령이야. 내가 보기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나는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그러면 거소는 183일 이상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거소는 시간적 개념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게 다시 시행령 4조에 있는 거야. 법 체계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 보시면 우리나라에 체류해야 되는 거예요. 체류. 체류하려면 입국부터 해야 되죠. 입국. 출국하는 거야. 출국. 그죠? 요 날 사이에 있는 거지. 뭐 다른 거 어디 있어? 그럼 얘가 출국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더라 이거야. 한 과세 기간에 183일만 없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입국과 출국이 있더라도 명백하게 질병 치료 목적, 관광 목적이면
그냥 연속되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시행령 규정이 하나 있는 거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세법학에 이런 거 안 나와요. 왜 썼냐고요? 안 쓰면 지랄하니까. 안 쓰면 하도 난 이것도 훨씬 짧게 쓰고 싶어. 이런 거 하도 중요하지 않아. 아까 외우라는 거 있죠. 외우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나머지 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런 규정이 있구나. 그렇죠?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1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옛날에 2과세 기간으로 보다가 1과세 기간으로 본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아, 이 거주자, 비거주자 엄청 중요하구나. 어? 엄청 중요하구나. 어? A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거 지금 한 얘기까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사례형으로 내긴 되게 어려워. 왠 줄 알아요? 가오가 안 써. 겐또가 안 맞아 이게. 왜냐면 국제조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현실에서 국제조세에 따라 판단을 해. 소득세법 거의 중요하시잖아. 실제 대법원 판례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판례를 가지고 내기가 되게 어려워. 소득세는 판례 가지고 내는데.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어려워. 왜냐면 거기 주제 뭐야? 국제적 이중과세 쟁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그래. 요것 때문에. 국제적 이중과세 쟁점이 굉장히 커. 왜냐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따라서 보면 거주자야. 이런 경우가 많아.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 근데 또 거주자야. 미국, 일본 양쪽 다 거주자야. 양쪽 다. 이중 거주자라고 불러.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소득세나 미국 소득세랑 거의 비슷해. 다른 나라 거의 다 비슷해. 거의 비슷해. 다르지 않아. 많이 다르지 않아. 근데 왜 도대체 양쪽 다 그래? 이 규정 자체가 이연령 비연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양쪽으로 찢어서 나눌 수 있고 재산이 이쪽 양쪽 찢어서 나눠서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있는 거야. 양쪽 다. 그럼 붙으면 해결해야 된다고. 해결. 그래서 조세 조약이라는 게 있지. 조세 조약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저런 거 분리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해결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시듯이 국제적 이중과세 쟁점에서 첫 번째 이중 거주자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해서 쇼부를 친 거야. 야, 우리가 걷자. 니네가 걷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과세권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분배할 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문제가 사실 어디부터 나오는 거냐면 거기 다음 페이지 이중거주자 있죠? 조세 조약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조세 조약에. 일단은 그런 주제가 있어서 내기가 힘들구나.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오히려 내면 앞에 1번, 2번 주제를 시험 문제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럼 과세권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분배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아주 이제 유명한 말인데 거주지국 과세 원칙으로 갈 것이냐 원천지국 과세 원칙으로 갈 거냐라는 문제가 있다 이거야. 자, 어떤 외국애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었어. 응? 자, 대한민국에서 어떤 외국애가 투자해서 외국애가 돈을 벌었어. 돈을. 그래서 얘가 돈이 인컴이 생긴 거야. 인컴이. 그래서 여기가 소스가 생긴 곳이야. 그러면 이 외국의 국세청도 돈을 받고 싶어 하겠지. 얘한테 돈 벌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세청도 한마디 할 수 있죠. 야, 네가 뭐 생활에 나아바린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을 번 여기 터전은 여기 있지 않느냐. 응? 그럼 여기도 갖고 싶겠지. 여기도 갖고 싶고. 과세권을 여기에만 준다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거주지국에서 과세한다라고 부르는 거야. 과세권을 여기에만 준다라면 원천지국에서 과세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국제조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가 거주지국 과세 원칙으로 하면 이 나라 한 푼도 과세 못해. 원천지국 과세 원칙으로 하면 여기 모국은 한 푼도 과세하지 못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국세청도 짜증나고 여기 국세청도 짜증나. 자기가 잃으면. 여기만 과세할 수 있다면 여긴 좋겠지만 여기도 싫겠죠. 여기만 과세할 수 있다면
여긴 좋겠지만 여긴 싫겠지. 그렇죠?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선진국은 대부분 이걸 원해. 선진국은 자본 수출국이기 때문에. 후진국은 다 이걸 원해. 자본 수입국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걸 원해.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쇼부는 내야 돼. 쇼부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둘 다 과세하자. 그러면 얘는 중간에 있는 애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뭐야 이게. 둘 다 과세. 대신에 약속을 하는 거야. 여러분 1차 시험에 국제조정에 관한 법률을 배우면 제한세율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한 20% 내는데 10%만 내고 가.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 와서는 20%다 내는 거지. 대신 10% 받은 건 뭐를 빼주는 거야. 외국납부세 공제를 빼주면 그냥 여기서 10 내고 여기서 10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둘을 병합하는 거야 항상. 내국법인 외국법인 과세 문제도 그렇고 거주자 비거주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세권의 국제적 분배라는 게 있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속인주의랑 속지주의. 속인주의는 사람을 보고 간다는 거야. 사람을 보고. 생활의 근거지. 속지주의는 소득의 원천이 발생하는 곳을 과세권 가진다. 속인주의를 거주지국, 속지주의를 원천지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둘을 병합하는 거야. 병합. 대신 거주자는 뭐에 따라서 속인주의 과세원칙을 가져오는 거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속지주의 과세원칙에 따른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 밑줄을 그어보세요. 거주자는 속인주의 과세원칙. 병합에서 비거주자는 속지주의 과세원칙.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속인주의 과세원칙이니까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거고요. 속지주의 과세원칙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컴 소스가 발생한 그것에 대해서만 과세 때문에 제한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밑에 내용은 아까 외국인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조약 같은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중거주자 문제가 있더라. 이거 진짜 편하게 보시면 돼요. 양쪽에서 거주자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약에서 양쪽 다 거주자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조약에서 판정하는 기준이 뭐 5가지 룰이 있는데 편하게 보시면 돼.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이라는 게 permanent home이라는 게 제일 먼저 있는 거야. 영구적, 항구적 주거가 있고, 그걸 판단할 수 없으면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라는 게 있어.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이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다. 그래서 항구적 주거 있죠. 항구적 주거. 항구적 주거는 거기서 계속 사냐 이거야. 근데 조약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파란색 한번 볼게.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집을 자가로 가지고 있느냐 외국 가서 임차했느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외국 가서 살 때 내가 자가로 사느냐 렌트해서 사느냐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그냥 생활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근데 양쪽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찾기가 힘들어 그런 경우에는. 생활관계의 중심지. 그런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야. 그래서 항구적 주거가 양체약국에 모두 존재하면 얘 직업 어디서 주로 돈을 버냐 이걸 많이 본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나라에서 돈을 제대로 많이 버느냐. 자, 오른쪽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쟁점이 그나마 이제 좀 의미 있는 거고 아주 유명한 판례예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옛날에 이제 도미한 미국으로 가신 분이 있었어. 그래서 미국에 있는 무슨 한인 협회장까지 하셨던 분이 있었어. 그 양반이 한국에 있는 어떤 저축은행을 하나 샀어. 저축은행. 대한민국에 있는 편하게 보시면 돼 이것도. 저축은행 하나 샀어. 거기에 이제 대주주였던 거지. 갑이라는 자가 거기에 대주주였어. 그런데 이건 이제 주식을 매각한 거야. 그럼 유가증권 양도 차익이 발생하겠지. 이 저축은행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 아닌 한 그냥 유가증권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거주자라면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되는 거야. 신고 납세 의무. 만약에 비거주자라면 이 사람이 납세 의무가 있긴 있는데 원천징수 대상이야.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 대상이면 누가 직접 부과의 상대방이 되는 거야. 징수 의무자가 부과의 상대방이 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부과의 상대방이 돼. 물론 경정 청구는 얘도 돼. 이게 올해 이제 국세기본법에 아주 큰
아주 큰 게 하나 바뀌어요. 그 경영 청구를 예전엔 신고서를 낸 사람만 해줬잖아요. 이제 신고서 냈거나 말든 다 해주기로 바꿔 이번에. anyway, 그래서 이제 과세한천 인양반이 과연 거주냐냐, 비거주냐를 받고 세금을 안 내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나한테 왜 부과하냐라고 주장을 하려면 어디에 서야 되는 거야? 나는 비거주자다. 거주자면 이 사람이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죠? 비거주자라면 원천징수 의무로 끝나기 때문에 제한테 가서 받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이 사람이 지금 회사를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100억이고 현금 뭐 90억에 원천세에서 예수금 10억. 그렇잖아? 현금 90억만 주지 않고 100억 다 줬어도 얘의 책임이야. 얘. 징수 의무자의 책임이지 납세 의무자의 책임은 전혀 없어요. 원천징수 끝나는 거. 소위 말하는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에서는. 그래서 이게 핵심 쟁점이 붙은 거였고 사실관계를 잠깐만 보면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요. 거기 한번 볼게요. 비상장 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 차익을 얻은 갑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은 직접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그럼 과세관청의 주장 근거는 뭐야? 너는 거주자다 이거죠. 너는 거주자다. 갑은 나는 비거주자다. 그래서 분리과세 소득이 있어. 원천 납세 의무자인 갑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위법하고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원천 징수세액을 부과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안에서 비록 갑은 직업활동의 터전과 생계 원천이 국내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축은행 회장이면 우리나라에 터전이 있잖아. 그런데 처와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갑은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가족은 다 미국에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재산 상태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 주식 이외에는 부동산이 없었어. 부동산이라면 이제 요 판례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가진 거. 부동산이라면 당신이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만 주식은 어느 전 세계 어디서나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그 체류 기간도 거주자 요건 183일 있잖아요. 그거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라고 했었죠. 개인. 그렇지만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도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단체에 대한 납세 의무를 이제부터 배울 건데요.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